잘못됐다 얘기는 모르지만 어쩌면 저는 이 내재적이라는 입장, 선언적,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선입견이 아니라 대단히 선언적이고 경험적으로 봐야 북한을 제대로 본다고 생각합니다. 제 글은 어떻게 보면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그렇게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북한이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라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일 수도 있고 우리만 생각했으면 그렇지 않으면 모르겠지만 저는 정부 편 들고 싶지도 않고 그냥 북한이라면 이렇게 생각했다는 입장으로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 주시고요. 그런 입장에서 저는 지금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가 있는 현재 위치가 어딘가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 위치는 왜 여기가 된다는 건데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남북관계, 남북대화가 우리나라 남북대화사의 가장 오랜 기간, 시작된 지 가장 오랜 기간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게 윤석열 정부 때문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 정부가 다 잘못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생각도 아니에요. 그러나 일정 지분 상당 부분 문재인 정부가 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그 점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지난 정부가 거의 말해서 솔직하냐 반성하냐 그 문제에 대해서도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갖고 있는 거에 대한 반성은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시작이 돼야만 윤석열 정부를 비판할 수 있고 그래야 지금 새로운 정부가 갈 수 있는데 저는 윤석열 정부만 비판해서는 이 잘못됐다? 그들이 힘에이야 그렇게 돼서 지금 투코리아가 만들어졌다? 투코리아가 그렇게 쉽게 만들어졌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분명히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전적으로 그쪽이 잘못했다 말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상당 부분 보면 시작점이나 근거적인 측면에서 보면 대단했다. 저는 또 투코리아가 2018년, 2019년에 있던 그보다 더 훨씬 더 이전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저는 김정은의 입장이 아니라 김정일 시기에 투코리아가 이미 만들어졌고 지금의 프레임, 물론 김정은 시기에 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김정은이 표면화시키고 발전시키고 구체화시킨 측면이 있지만 저는 오히려 18년, 19년이 아니라 제가 주목하는 시점은 2008년이거든요. 뒤쪽에 제가 그려놓은 그림을 보셨을지 알겠지만 제가 그 그림을 그린 게 다시 2007년이에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제이커브라는 그린 게 다시 2007년에 그린 그림인데 저는 그거 하나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통일부 그 발표를 했던 그 되게 오래전 10여 년 전에 그 사건 때 바로 이 그림을 갖고 와서 제가 북한의 국가전략이라는 행존전략이라는 것도 발표를 했었는데요. 저는 이미 우리가 궁극을 쳐다보면 2018년, 2019년이 깨져서 그리고 윤석열이 나타난 투코리아였다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대단히 오랜 전. 우리가 알겠지만 그 이전에 이미 북은 평양시라는 걸 만들었고요. 자세히 잘 보시면요. 제가 재밌는 거 뭐냐면 북한이 2016년, 17년에 나온 지도를 보면요. 그 지도에도 그런 비슷한 표현을 한 것들이 나와요. 이미 저는 그런 것들이 나온 걸 봐서는 이거는 우리가 왜 하냐면 좀 멀리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감히 지금 최근에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남북관계 변화를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있었던 6.15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14선언도 있었고요. 평양선언, 판문선언 다 있었지만 감히 말씀드리면 6.15 선언은 정말 대단한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6.15 이전의 남북관계와 6.15 이후의 남북관계라는 두 가지의 관점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6.15는 지금 우리한테 접목시킬 수 있느냐? 접목시킬 수 없어요. 분명히 다르죠. 그런데 6.15가 대단한 시점은 제가 뒤쪽에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찌되었든 저는 지금의 위기 진단이 대단히 중요하고 그 위기 진단에 있어서 사실 김정은의 을 가지고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북은 명백하게 지금의 현재 상황을 저는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내적 상황, 북한의 국내적 상황과 북한이 직면한 한반도를 중심한 대외적, 그러니까 국내 국외의 변화에 대단히 조용한 김정은의 생존 전략, 김정은이라고 표현이 되고요. 저는 김정은에 대해서 구차했지만 이미 2008년에 김정일 시기에 지금의 변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멀리 보면 제가 너무 크게 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소위 미소 간의 전략 대화의 1회가 시작된 지점은 2009년입니다. 바로 G2라는 단어거든요. 자세히 보면 북은 벌써 2009년, 2008년에 미중관계 G2라는 단어를 좋아하진 않지만 그런 어떤 전략 대화에 시작됐던 시점이 2009년인데요. 전략 경제대회인데
북한의 원전들 자세히 보면 이미 그때 그거를 읽고 있어요. 저는 이미 김정은이 아니라 그때 이때 뭐냐면 북한이 육자회담이 깨지면서 육자회담이 나오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3번이 있었거든요. 제네바 합의가 있었고 조미 커뮤니케가 있었죠. 그다음 육자회담의 틀을 지나가면서 북한이 미국한테 정확히 말하면 3번 살려달라고 했던 거예요. 뭐 속되게 얘기해요. 그런데 미국이 살려주지 않은 거거든요. 물론 북도 잘못한 점이 있고 속인 점이 있지만 그러면 3번 쫓고 나면 북이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때의 3번의 기간은 거의 미국의 패권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미중의 대결이 별로 없었던 시기죠. 그러니까 미국한테 잘 보여야 살 수 있는 시기였던 거죠. 그런데 갑자기 미중이라는 전략 그리고 시진핑이 나타나서 다시 저에게 알고 계시는 새로운 양국관, 새로운 대국 관계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게 나왔던 2009년인데 그건 저는 제 생각이지만 이미 그때 미국만 보고 가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제 지금 여러분들 지금 와서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벌써 합니다. 노원 학자는 과거에 그렇지 않다고 했다가 지금 다 돌아섰지만 이미 이제는 이 단어는 되게 보편적으로 쓰시는 단어가 신냉전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진영화 타격하는 단어입니다. 이걸 지금 현재도 미국의 유일패권이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는 아무도 없을걸요 아마.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미 북은 2008년에 이것을 상상했다고 할까요? 예측했다고 할까요? 예, 저는 그게 보여요. 북한의 원전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예,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는 죄송하지만 2008년에 정권이 바뀌었죠.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북한이라는 학문을 덮었을 수도 있어요. 그로부터 한 9년이라는 세월에 우리 북한하고는 저는 반성을 하면 다시 돌아왔던 2017년의 시점은 북한을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북한 정책을 하는 사람들은 2008년에 캐비넷에 집어넣었던 캐비넷에 있던 것을 가지고 끄집어냈다고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 그때 나왔던 정책들 자세히 보면요. 새로운 김정은이 우리가 공부를 안 했던 9년 동안 가지고 왔었던 그 정책을 새로 만들었다기보다는 2009년에 김정은 시대에 잠시 덮었던 걸 끄집어냈다 뿐이에요. 죄송하니까. 근데 그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또 7년이 지났어요. 그것이 지금까지 그대로 연장이 되고 있다고 봐요. 새로운 게 전혀 없는 거죠. 북은 김일성의 김정일에서 김정으로 바뀌었고 김정은조차도 되게 바뀌고 있고 가고 있는데 저는 아까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냐고 계속 남아서 또 그 말 하고 싶습니다. 그 이야기하면 좀 더 열이 올라갈 것 같은데 콩나하고요. 좀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북은 제가 얘기했지만 생존 전략과 대남 전략이라는 측면에 보면 이 국제 질서의 변화를 대단히 활용하고 그게 이제 지금까지 와서 러시아의 밀착으로 강화되고 있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확히 보고 있다고 봐요. 저는 최근까지도 북중 관계를 그게 그렇게 의심은 하진 않았어요. 의심을 하고 지금도 여전히 중국 없는 북한은 존재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만은 최근에 몇몇을 보면서 상당히 러시아 쪽으로 경도가 심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중국은 눈치를 보죠. 중국은 여전히 아마 앞으로도 누가 시진핑이 하더라도 10분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계속 유럽이나 미국에서 장사를 돈을 벌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미국의 눈치와 그다음 제재 이런 것들 국제사회의 정상적인 국가로서의 무슨 대국으로서의 역할을 생각하니까 북한한테 마음대로 퍼질 수 있는 건 아닌 거예요, 사실. 그러나 러시아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러시아는 골장 다 본 거니까. 그럼 러시아하고는 풀면 북한 입장에서는 보면 러시아가 더 매력적이죠. 그런데 사실은 더 얻어 받을 건 중국이 더 많은 아직 입장이고 중국 입장에서 보면 북한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 다극화 소위 말해 진영화된 상황에서 미국이 대장이 아닌 세상에서 미국은 그냥 두고 한국도 미국 편을 든 한국이나 유럽은 그냥 두고 사실 실제적으로 중국이나 러시아 속에서 또는 글로벌 사우스 속에서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미국하고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사실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북미 대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남북 대화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게 지금 시간이면 15년 정말 철진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철진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북은 저는 관심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하게 되면 다 빼먹겠죠. 지금 이번에 공습에 이런 것을 보고 북한이 북미 대화나 나올 수도 있을까?
촛불이 가져다 준 대통령도 못했는데 50%를 못 넘은 대통령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됐는데 이 나라의 대통령이 대북 정책이라고 하는 정책을 내민다고 해서 그 표를 받겠다고요? 북은 전화 북이라고 안 받습니다. 49%밖에 안 받은 대통령이 던지는 것을 어떻게 받습니까? 저는 그건 안 받는다고 봐요. 북은 대단히 현실적이에요. 예,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북한이 가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어떤 그런 상황에서 저는 북한이 갖고 있던 해외의 결심이라는 것은 명백하게 사실 보면 전략적 결심을 했다고 봐요. 예, 안 하면 안 했지.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저희들이 나오는 사실 전쟁 불사론에 대한 전쟁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는 우리가 과도하게 평가를 분명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의 입장에서 보면 뭐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북이 뭐 핵미사일을 쏘겠다 이렇게 하면서 는 하고 있지만 그걸 무조건 쏘는 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예, 자신들에게 뭐 상황이 벌어지면 하겠다고 했는데 물론 북을 그렇게 나이하게 보일 상황은 아니겠지만 예, 북도 저는 자신들이 이야기한 2035년에 강성국가의 건설을 완성하기 위해서 또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북은 여러분들 최근에 보면 알겠지만 제가 뭐 예측했는데 맞을지 모르겠지만 북은 이번 10월 10일 당창건 80주년을 기준해서 또 이번에 광복 80주년을 합니다. 80주년 중요한 건데 있는데요. 예, 많은 사람들이 1월 달에 당대회를 한다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저는 10월 달에 기준으로 당대회 한다고 저는 벌써 이미 5년 전부터 이야기했던 사람인데요. 저는 10월 달에 당창건 기념을 기준으로 해서 아마 뭐 전일 수도 있고 후반일 수도 있고 10월 달, 11월 달에 제9차 당대회를 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고요. 재밌는 건 뭐냐면 북한이 작년 4월 달에 해야 되는 최고인민회의가 안 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12기인가요? 북한의 이제 소위 말해 북한의 국회의원이죠. 국회의원 임기가 지금 지난해도 불구하고 지금 임기를 안 뽑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의심하고 내가 북한이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할지 모르는데 저는 아니어요. 북한이 이번 아마 제 생각에 7월달, 8월달 이때 지금 최고인민회의 선거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그 국회의원을 뽑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북한은 5년이거든요. 국회의원 최고인민회의들. 그러니까 모든 사이클이 5년 사이클로 돌아가는 거예요. 정말 멋지다고 봐요. 저는 정치적으로 너무 효율적이거든요. 완벽한 정치적 사이클을 만들려고 하는 거라고 봐요. 저는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읽어야 되지만 북한이 어느 길을 가고 있는지를 본다거든요. 만약에 근데 제가 이렇게 평가한다고 해서 북한이 성공하느냐의 문제는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성공하고 하느냐의 문제는 다른 문제지만 저는 어찌됐든 북은 그 길로 가려고 하고 있고 그 길이 본인의 생존의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 간의 쟁점은 많은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 간의 이중적인 지위와 통일하는 것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 이중성이라는 것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중성은 어떻게 놓고 보면 저는 대단히 뭐랄까요 한편으로 놓고 보면 이중성이 갖고 있는 남점이 있지만 이건 대단히 창의적인 어떤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한 체제를 인정을 하지만 국가로서는 승인하지 않는 이중적 전략의 기조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통일은 더 이상 당위가 아니라 선택 가능한 미래로 재설정하고 우리가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통일을 포기하는 건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결국 국제 정치에 관련된 종속성에 관련된 문제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러한 어떤 종속성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건데 저는 이 단어를 오래전부터 전략적 자율성, 외교의 전략적 자율성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왔는데요. 이제는 많이 쓰시더라고요. 어찌됐든 이 전략적 자율성이라는 게 대통령 후보 때 누가 세세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비판하시는데 꼭 예스라는 단어가 아니라요. 누구한테 양쪽 다 예스하는 게 아니라 양쪽 다 노를 할 수도 있고 거부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존재해야 되죠. 사실은. 그러니까 강대국의 이해관계 속에서 우리가 종속 변수가 아니라 또 꼭 남북 문제가 한미동맹이나 또 뭐 미중관계나 이런 어떤 하위 의제가 아니라 독립을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전략적 자율성을 가지고 이 국제사회 변화에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얘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감히 제가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김정은 살아생전에는 어려울 거다라는 정도까지 이야기해서 저는 공격을 많이 받았는데요. 저는 그 마음을 이야기한 것은 정말 어렵다는 게 아니라 그 정도의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절대 남북관계를 돌파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저는 탈상호주의라고 해요. 언택트라고 하는데 남북관계는 지금 가장 오랜 시간에 만날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상당수 만나지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계속 남북 정상회담이나 남북 대화에 목매서 남북이 만나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상호주의에 우리가 얽매여야 될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정 기간 탈상호주의라고 생각해요. 제가 탈상호주의라 해서 영원히 남북관계를 다 끊자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제가 뭐 탈상호주의 하자고 해서 뭐 남북관계 다 끊고 앞으로 남북으로 말자는 게 아니라 일정 구간 북한의 어떤 기대라든가 북한의 이런 것들을 만나서 하거나 이런 것도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런데 탈상호주의를 한다고 해서 북한이 상호주의를 하지 않느냐? 아닙니다.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지금 이번에 바로 대북 확성기입니다. 대북 확성기 끄니까 그쪽 크잖아요. 바로 우리가 원치 않았던 상호주의가 나타나는 거죠. 예, 꼭 만나서 회담을 해서 정상회담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치 않고 우리가 선제적인 행동을 하면 상호주의는 저절로 나타납니다. 즉 뭐냐냐, 대화 없는 남북대화, 우리가 바라지 않는 상호주의 없는 남북대화는 저는 가능합니다. 예. 지금 이제 시간이 1분 30초 나오는데요. 뭐 군사 신뢰에 관련된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거는 이거하고 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은 부분이지만 결국은 주제하고 크게 그거지만 결국은 우리가 지난 9.19 군사합의 를 합의가 있었죠. 저는 뭐 두 번째 이야기하지만 그 두 번째로 이야기하면 6.15라는 것이 남북관계에 거의 말해서 변화를 가졌던 중요한 시점이라면 또 한 가지 시점을 잡으라면 저는 9.19 평양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게 가능했던 게 군사거든요. 우리가 이때까지 기능주의다 신기능주의다에 대해서 사실 경제적인 접근을 많이 했죠. 쉬운 것부터 하자라고 했는데 과연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물론 많이 갔지만 우리 남북관계를 백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경제적인 협력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정치 군사적, 특히 군사적인 신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봐요.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남북 간에 있어서 경제적인 지금 향후에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우리 뭐 경제를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 간의 군사적인 신뢰 문제에서 탈상호주의도 마찬가지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금의 어떤 평화가 저는 대단히 전략적 평화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좀 폭넓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전략적 평화에 대한 거는 제가 지난해 수업 내용인데요. 이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찌되었든 신념으로도 평화가 아니라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구조로서의 평화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원칙을 던집니다. 이제 10초밖에 안 남았는데요. 바로 통일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통일부에 대한 명칭의 변화는 저는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남북관계부라는 말씀도 좀 나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쏟았지만 저는 한반도 관계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이건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사실 통일부라는 표기가 아니라 저는 통일이라는 건 목적이죠. 어떤 목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목표 중심이 아니라 관계 중심, 그러니까 하나의 목표 중심이 아니라 과정 중심, 관계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남북 관계가 아니고 한반도 관계냐라고 하면 남북 관계는 남북이라는 일단은 이름 뭐랄까요 정체성 고정된 양 지정으로 편가르게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대북 정책이라는 단어도 사실 쓰지 않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그 단어도 처음에 썼지만 쓰지 않습니다. 대북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한반도 관계라는 개념이 갖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한반도 관계라는 것은 국제관계에 관련된 우리가 갖고 있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죠. 그러면서 한반도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사실 물론 조선반도지만 통일이라는 어떤 지향적 관계와 우리 헌법이 갖고 있는 3조와 66조 갖고 있는 이쪽 분야를 다 저는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반도 관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렇게 보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결국 외교부와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어떻게 또 다시 가름화를 탈 것인가의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한다고 한다면 과거의 내독 관계라는 종독에 있었던 것을 가지고 우리가 또 다른 어떤 결국은 사고의 전환, 관계 중심의 사고의 전환으로서 우리가 이름도 고민해 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